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유물로 대화하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 가지 시스템 세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데넷나우의 윤국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물로 대화하다 첫 번째 시간 두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 고대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이란의 영역과 이스라엘 영역이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재자로서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짧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고대 관계를 다루기 위한 그 배경으로서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지형적인 것, 그리고 아카메네스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 이전의 그런 상황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네. 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고대에는 사실 뭐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네. 이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그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유다는 그 포로의 길을 가게 되고, 네. 페르시아는 반대로 대제국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면서 네.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도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면 민족이 아주 활발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몇백 년 정도를 지냈고요. 바로 그 절정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될 탈무드가 바로 그 페르시아 네. 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가 사실은 존경하는 인물이 고레스 대제였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고레스 프로젝트가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화와 평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수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본토에서의 그 상황,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그 본토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배 계층이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과 또 그 당시 그 피정복 민족으로서 민족의 하나로서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이 어떻게 좀 대조되는지, 네. 또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어지는 그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서, 특히 그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 네. 주후 5세기, 6세기 그때의 그 바벨론 지역에서 탈무드가 만들어지죠. 탈무드 네.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탈무드인 그 바벨론형 탈무드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그때까지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탈무드에 대해서 또 생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아케메네스 제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챕터로 이렇게 나눴고요. 네. 자, 이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중심이에요. 저희 그 이야기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고요. 그 중에서도 딱 한가운데 요 지점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네. 바벨론 지역 중심 요 지역이 수백 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집중 거주했던 그런 곳이고요. 자, 여기와 이제 서쪽으로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그런 본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주후 70년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네. 그 2차 성전이죠. 그래서 그 2차 성전을 이제 다시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건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두 지역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표는 이 이란 지역에 있었던 주요 제국들, 네. 제국들에서 유대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예. 대략적인 뭐 추정치니까요. 뭐 예. 정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줄어나다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아카메니드 그 왕조 네. 페르시아 고레스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구가 약 한 12만 정도. 네, 12만 5천 명. 네, 대략 네. 그 정도 네. 이제 그냥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이미 바벨론 시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쭉 그 형성되었던 그런 네. 포로들이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거기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인구를 이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죠. 네. 그래서 파르티아. 예, 그 이제 포로의 신세에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정착이 되니까 네. 또 많은 그 자손들을 낳게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들어가지만은 그 본토에 있는 유대인과 또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페르시아 제국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인구가 뭐 한 거의 여기는 한 75만. 80,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파르티아 시대 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걸로 추정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후 3세기부터 사산조 페르시아가 예. 되는데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한 50만 이상으로 이제 네. 그렇게 제국 내에 유지가 되고 음. 이거는 그 당시 서쪽에는 그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네. 로마 제국에서도 상당한 유대인들이 이게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네. 학자에 따라 의견은 다르지만은 로마에 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그 집중도 네. 바벨론 지역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유대인의 그 수로 볼 때는 바벨론 지역을 포함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단연 더 강력한 그런 집중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주후 4세기, 5세기, 6세기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워낙에 그리고 또 깊이 따져 보면은 워낙에 그 아브라함이 네. 나온 곳이 바로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 바벨론은 조금 더 밑으로 가면 네. 오는데요. 예. 그렇게 뭐 또 치면은 그러네요. 고향의 고향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 아랍 시대가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주권을 되찾는 그런 약 1000년 동안의 그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파비드 이제 제국이 이제 이때부터 시아파가 시작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시아파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배타적인 게 있어서 네.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중동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네. 그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고 지금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팔라비 때는 좀 많아졌죠. 네. 더 많아졌다가 9만 정도.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줄어들어서요. 네.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11,500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네. 그래도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이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란 내에서는 네. 그 유대인들을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차별하고 뭐 그러지는 네. 않는다고 합니다. 예, 단지 그 유대교와 그 유대인들은 존중하고요. 네. 그 유대 국가, 유대 나라는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시온주의라고 네. 해서 네. 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아카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그 제국이 되겠고요. 네. 오늘날의 그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그러네. 거죠. 예. 네.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 여기가 그 인더스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넘으면 이제 인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3대륙에 걸친 그런 이제 대제국을 만든 그런 장본인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두 표시를 한 요 초록색으로 네. 하나가 이제 바벨론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예. 이렇게 해서 요 표시를 했습니다. 네.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아카메니드 페르시아 시대 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세 부류로 지역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내에서도 바벨론 지역, 또 하나는 페르시아 지역 내에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후드라는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이집트 지역. 네, 그렇게 해서 세 디아스포라로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는 이 석상은 바로 다리우스 황제의 네. 그 석상입니다. 네. 근데 이집트에서 발견됐고요. 네,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왜 다리우스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느냐면 요게 죄송합니다.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발견된 거는 이제 수사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거 암석을 이제 분석을 하면은 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 그리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행정 구역을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우스 황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은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이집트 내에서 이 석상을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역임을 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나중에 수사로 이 석상을 옮기면서 바로 수사에서 수천 년을 있다가 네. 발견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암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제작이 됐다는 건 암석의 재질을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입증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집트에 네. 그 화강암이 이제 예. 있는데요. 그 붉은 계통의 화강암, 네. 그걸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원래 요 페트로그라피 암석을 분석하는 또 전공을 하셨죠? 예. 네. 주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기원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그 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암석은 생성되는 그 원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오늘날 그 지질학에서 기본적으로 지질학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암석 결정학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뭐 달이나 무슨 교량 무슨 토목 공사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기반이 뭔지를 이제 모르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바닥에 있는 집안에 있는 예. 암석 그게 맞습니다. 어떤 재질인지. 예.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그 지질학적인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연대를 거쳐서 생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지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건데요. 고고학에서는 이런 그 지질학의 그런 기본 원리를 응용을 한 거죠. 응용을 해서 이 제품들이 이 돌로 된 제품들 또는 토기로 된 제품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그런 암석이나 그 지층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재질이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게 현지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온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다리오 왕. 네. 예.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예.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그런 거죠. 네. 요 이제 옷을 보면은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페르시아 시대의 그 고위 관리의 네.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짙게 이제 드리워지고요. 이런 모습은 사실 이제 이집트에서는 없죠. 그래서 네. 이런 그 양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페르시아 쪽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필요에 따라서 페르시아는 워낙에 이제 자치적인 그런 그 권한을 많이 피정복민에게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터치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프로파간다 같은 그러한 그 차원에서 이렇게 뭐 석상을 세우기도 하고 네. 그러한 그 필요하면은 페르시아적인 요소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부 지역의 그 엘레판틴 네. 그쪽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
그 흔적들이 이제 네. 발견이 되었죠. 네.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상당한 수의 그런 그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조금 이제 불분명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것은 그 바벨로니안 지역, 아까 그 바벨로니안 지역의 한 니프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러한 그 토판입니다. 네. 이게 한 800여 개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토판은 이름은 붙여서 무라슈 토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무라슈라는 그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과 그 패밀리가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 그 경제 공동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토판들인데, 뭐 아주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상당한 무슨 대기업 같은 그러한 그 경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동원된 인원만 뭐 몇천 명에 달하는 그러한 뭐 대대적인 그러한 농업 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예로부터 발달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관계시설, 네. 관계시설을 또 이렇게 거기 이제 대여해 주기도 하고 또 농사를 뭐 임차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 전대차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이익을 이렇게 남기는 뭐 그러한 그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주전 5세기 후반, 네. 그래서 대략 주전 450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러한 그 비즈니스 패밀리인데요. 네. 예, 여기 중에서 이제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이름들이 약 3에서 8% 정도, 대략 한 5, 6% 정도의 비율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은 그 이름에 보통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야후. 그래서 저 성경 보면은 뭐 무슨 이름의 끝에 야후라고 붙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히스키야지만 사실은 야후도 되거든요. 히스키야후, 엘리야후, 웬만하면 다 야후. 예, 야후가 다 붙어요. 그럼 뒤에 이제 하나님 이름이 붙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가름하는데 네. 벌써 이 시대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고 나서 100년이 넘는 그렇죠. 그런 시기예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적인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존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현지 이름으로 바꿔서 개명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보자면 페르시아 시대의 그 에스더라는 이름도 원래는 이제 원래 그 유대 이름도 있지만 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르드게도 이제 메소포타미아적인 그런 이름이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스룹바벨이라든지 셋시바 이런 이름들은 다 그 유대적인 이름이 아니고 네. 현지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거기에서 이제 영향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5, 6% 정도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이 비즈니스에 관여되는 유대인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네. 예, 여기가 니프루 지역인데 니프루 지역이 그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그발강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고 바로 이 지역 이 언저리가 나중에 그 탈무드가 완성되는 바로 그 지역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긴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아람어로 지금 이제 네. 써 있습니다. 네. 아람어로 써 있는데 네. 제가 이거 아람어를 좀 세세하게 봐야 돼서 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유대인 이름이었다. 아람어 문서입니다. 문서. 아람어로도 쓰여 있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쐐기 문자인 그 아카도로도 쓰여 있는데 언어 자체는 그 아람어. 그 당시 그 공용어인 그 아람어로 그렇게 됐고요. 그 이제 단지 스크립트, 그 문자 자체를 쓸 때는 이제 아람어 스크립트를 쓰거나 그 쐐기 문자를 쓰거나 아카도를 쓰거나 그렇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이집트와 그 바벨론 지역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지역. 이제는 그 예전에는 그 유다라는 그런 이름의 나라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페르시아 시대 때는
예후드라고 부릅니다. 예후드. 예후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아람어입니다. 예, 그래서 예후드, 그래서 그 유대인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후드라는 그런 그 주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 예후드가 나중에는 주디아가 되는 거죠. 로마 시대 때가 되면.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백 년 동안 약 600년 정도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피정복 이제 프라빈스, 예, 속주로 그렇게 이제 살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잠깐 하스모니안 시대가 한 70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독립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인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느헤미야가 네. 쌓았던 그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되게 좁죠. 예. 이렇게 해서 원래의 그 1차 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 시대의 말 예루살렘의 영역보다 훨씬 더 작아요. 원래 그 히스기야 왕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상당히 넓어졌었는데 서쪽으로까지. 네. 그것이 다 이제 성벽은 그쪽으로는 이제 그냥 무너진 채 놔두고 히스기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다고 하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네. 그래서 52일 만에 이제 성전을 다 완공했다는 네. 거는, 성벽을 네. 완공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벽이 좀 이렇게 약간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예. 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성전, 예.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밑에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그 지역, 이만큼. 네. 그건 이제 옛날에 그 다윗이 살았던 성이라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지역 이만큼만 성벽을 둘렀죠. 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고 하스모니아 시대를 거치면서 더 넓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로마 시대,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면 아주 제일 넓은 그런 영역까지 가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예후드가 그 이제 예후드 이제 주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이 예루살렘 지역은, 지역이 이제 이 예후드. 지역은 예. 그 주변이 이제 그 적들로 이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이 전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주의 총독이 있는데, 네. 그 총독은 그 에베르 나하르라는 지역, 그래서 강 건너편 총독,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할 때 강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나오죠. 예. 그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그 총독이 있고, 그 총독 밑에 각각의 그 작은 지역들마다 자치를 하던 페르시아의 관리하던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작은 그 서브 프라빈스라는 네. 그런 그 주들이 있는데, 바로 예후드도 그러한 그 서브 프라빈스 작은 속주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 주변을 그런 그 작은 속주들이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북쪽은 사마리아, 동쪽은 그 요르단 지역의 그 토비아라고 하는 그런 유력한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네. 그리고 남쪽에 또 아랍 사람들. 그렇게 이제 주변이 이렇게 여러 그 다른 인종들 내지는 다른 그 그룹들로 된 그러한 이 정치 집단들, 프라빈스들이 이제 쭉 이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뭐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 이거를 극도로 이제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그 속주의 이제 지도자로 보게 그렇죠.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곳에 그 속주의 그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후드 지역에 예후드 지역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목표로 해서 이제 이곳을 파견을 나오게 되는데, 가진 그 방해 끝에 결국 이제 성전이 주전 445년경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적인 그런 행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뭐 간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예후드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그 주라는 그런 또 형식이 있어서는 페르시아적인 거고요, 당연히. 거기다가 또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의 지켜야 할 그런 그 이제 속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세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물을 모아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낼 때 거기에다가 인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후드라고 해서 거기다 인장을 찍고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속주들마다 이제 또 이렇게 동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드에서도 주전 4세기, 3세기, 5세기 말부터 이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동전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최초의 유대 동전인데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예후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후드에서 만들어진 동전이다. 그래서 새는 뭔가요? 이게 독수리인데요. 독수리. 이게 한쪽은 이제 이렇게 그 꽃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한쪽은 좀 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그 이제 이방적인 형상을 이제 그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방인 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또 그렇게 유별나게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또 미움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컴프로마이즈하는 그런 타협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올빼미, 어떤 때는 뭐 독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런 문양들도 이제 새겨 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동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페르시아의 그런 그 시스템 내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또 자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아카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섹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한 2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섹션 자체는 되게 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보잘것없는데 사실 이 지역이 이 시대가 되게 중요한 변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규명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뭐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귀환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 유물들이 이제 막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유물이 이제 나오고 이러지는 않고 이게 막 이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서쪽으로는 그 그리스적인 그런 또 이제 요소들이 많이 이제 침투하고 동쪽으로는 또 페르시아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또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착 뭐 문화가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저 그림이 아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석판 그림 그대로인 거야? 여기 여기가 바로 저 이란 박물관에 있는 그런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그 유물인데요. 바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앉아 있는 그러한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아마도 아닥사스다.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황태자죠. 아하수에로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의자를 보시면 의자에 주목해서 보시면 이 의자의 이 모습이 이렇게 철로 돼가지고 밑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 짐승의 사자의 발 모양을 이렇게 딱 의자 맨 밑에 장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일한 것이 여기도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기 이제 발견이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밑에 그 사자 발이 딱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 요거는 이제 무슨 뭘 얘기하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페르시아의 그 상류층 문화가 향유가 됐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그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리
이 총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왕 앞으로는 이게 그 향단입니다. 향단. 네. 그냥 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신성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또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을 잔뜩 피우고 아주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아마 자아냈을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왕 앞에서 입에다가 손을 대고 있죠. 네. 이거는 놀라움과 경외심을 이제 나타내는 아,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향단이 또 여기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 딱 쌓아놓으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엘리트층들이 이 다른 그 지역 속주 지역에서도 페르시아 본토의 그 문화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했고 그걸 가져와서 향유를 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러한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있는 라맛 라헬이라는 곳이에요. 네. 라맛 라헬은 그 이제 유다 왕국 시대에도 이제 거기 이제 그 건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전성기는 바로 유다 왕국이 포로가 되고 그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그때가 이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이곳에 그 건축물들이 세워지는데 그 건축의 양식은 유다의 그런 전형적인 양식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적인 양식으로 세워져요. 네. 그래서 이곳이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그 감시하는 그러한 그 페르시아 내지는 바벨론의 그런 그 감시자들, 그 총독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라만 라켈 궁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라만 라켈은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바로 이제 또 가깝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것 중에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주변에 그 아이고 네. 괜찮나요? 네. 이 그 궁전 주변으로 해서 흙 색깔이 완전히 그 다른 시커먼색의 흙들이 막 몇 미터 두께로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그러한 특이한 모습들을 발견을 했어요. 발굴자들이. 그래서 발굴하신 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그 두터운 그러한 그 흙들 이거는 뭔가 그래서 보니까 바로 이 흙은 원래 여기 있던 흙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가지고 온 흙들입니다. 네. 멀리 외부에서 가지고 온 아주 질 좋은 흙들이에요. 그래서 이 흙은 바로 이 주변을 그 궁전 주변을 이제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량의 흙을 엄청나게 많은 흙을 거기다 깔아서 부었다. 이런 이제 증거들인데 페르시아 하면은 또 유명한 게 뭐냐? 바로 그 정원입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그 바벨론의 뭐 공중정원이라고 있죠. 근데 사실 더 유명한 것은 페르시아의 정원.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의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의 하나의 제일 큰 낙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의 정원을 가지고 그 정원에서 이제 그 나무를 가꾸고 또 이제 꽃을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낙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취미가 고상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식 그 정원 하면은 우리 이제 영국식 정원 보면은 이제 다 모든 게 미리 다 이제 준비돼서 쫙 뻗어 있고 뭐 사방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뭐 중간에 이렇게 그 분수도 있고 뭐 물이 쫙 흘러가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그 기원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로마의 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또 뭐 영국식까지도 이제 사실 연결이 되는 그런 건데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정원 문화를 바로 여기서 발견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상류층들이 와서 이곳을 감시하면서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후드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관리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의 그 아카메네스 페르시아 시대의 예후드 지역은 점점 더 인구가 그래서 처음엔 적었지만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바벨론 지역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본토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마치 오늘날 1948년도 이스라엘 건국하고 전 세계의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네. 근데 동시에 그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이렇게 잘 터전을 잡았던 그런 유대인들은 또 이걸 다 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많은 또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미 이제 한 100년 이상 여기 살면서 여기 이제 기반을 쌓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다 내려놓고 가기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유대인들이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서, 네. 메소포타미아나 이란 지역에 남아서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고 그렇지만은 유대인적인 그러한 그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카메니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그 알렉산더의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삽시간에 제국. 네.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을 다 이제 먹어버리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너무 그 일찍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반을 이제 제대로 이 후속을 만들어 놓지 못했고, 그래서 후속 그 자기 장군들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다가, 4개로 나눠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2개로 이제 네. 양강 구도로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이제 한번 이제 전반기에는 이 프톨레마이 네. 쪽이 이제 그 관리를 하다가 또 이제 더 후반기가 되면은 더 북쪽에 있는 그 셀레스우드 그 왕조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셀레스우드 왕조에서부터 기원해서 이제 그 셀레스우드를 이제 몰아내고 다시 페르시아의 그 왕조를 재건하는 그러한 그 왕조가 바로 파르티아 왕조입니다. 네. 파르티안 엠파이어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영역은 파르티아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특히 여기 이 동쪽 끝에, 위쪽 끝쪽에 이렇게 그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원 지역이에요. 예, 예. 고원을 넘으면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하니까 이제 그 뭐 평원이잖아요. 말을 잘 타고, 그래서 전쟁에 아주 능한데, 특히 오픈 열려져 있는 그런 그 넓은 곳에서의 그 싸움, 개방 개발지에서 계열지에서 네. 싸움은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가 감히 이 파르티아 제국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제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개활지에서의 싸움이 너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네. 로마는 그 성을 공격하는 이런 거에는 엄청난 잘하는 엄청난 그런 체계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활지는 이제 뭐 이건 싸움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이 지금 보시면은 시리아의 동쪽 지역부터 네.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 남동쪽 지역을 오늘날의 흑해 연안까지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요. 자, 이쪽이 지금 보시면은 바벨론 지역, 그리고 네. 이제 예루살렘. 그래서 바벨론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이 바벨론 지역은 꾸준히 아카메니드부터 파르티아, 사산족까지 이 정치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네. 유대인들이 거기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반면에 예. 이런 뭐 시리아 지역이니 네. 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 이런 데는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런 그 지배층들이 계속 네. 이제 나타나면서 네. 오히려 이쪽이 본토였지만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사회가 더 잘 구축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탈무드가 좀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좀 제대로 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네. 제대로 된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탈무드가 이제 주전 한 4세기경 이렇게 이제 주후 4세기경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 바벨론 지역에서는 탈무드가 주후 5에서 6세기 정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같이 탈무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권위로 볼 때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바벨로니안 탈무드라고 하고요. 내용적인 뭐 차이도 있고요. 예, 근데 그 핵심은 그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미슈나, 같은 미슈나, 그러니까 탈무드의 그 핵심 그 이제 구전율법인데요. 네. 그 미슈나는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는 그런 그거를 만드는 그 작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토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문법으로 딱 되어 있다는 율법이라면, 예. 거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예. 거. 그러면은 탈무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주해를 다른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버전 이렇게. 예, 토라는 네. 이제 그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 이제 적으라고 해서 바로 이제 받아 적은 그런 성문법인데요. 그게 율법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토라가 이제 그 가장 기초인데 그 동시에 그 70인 장로가 네. 시내산에서 이 성문이 아니고 구전율법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전율법이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수되어서 내려오다가 예수님 시대가 되면 바로 그 구전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제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주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게 되면서 이 구전율법 이대로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건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성문화 시키자 해서 이제 그 오라를 이제 성문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미슈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슈나는 주후 한 200년 정도까지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갈릴리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그 미슈나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이제 주해 뭐 이렇게 되겠네. 예, 붙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게마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붙게 되고요. 예, 그것을 게마라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그 주석을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탈무드인데 기본적으로는 미시나와 게마라라는 그 두 이제 구전율법과 그 해설 여러 랍비들의 해설 요것이 이제 탈무드의 기본 그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었는데 하나는 이제 바벨론 지역의 이제 랍비들이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바벨론 지역은 워낙에 이제 이제 핍박받는 그런 것들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바위도 보면은 용암도 아주 그 땅 깊은 데서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굳어져야지 결정체가 이제 큼직해지거든요. 탄탄해지고. 근데 이게 뭐 갑자기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굳혀지는 시간 없이 갑자기 위로 그냥 분출이 돼서 폭발해 버리면은 제주도 돌같이 막 그냥 구멍 숭숭 뚫리고 막 가벼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이제 해석을 한 것이 바로 이 탈무드,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지금 방대하기 때문에 한 6천 페이지로 하면 6천 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 읽는데도 제대로 공부하는데도 뭐 엄청 걸리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저기 초등학교마다 우리 탈무드 있다. 초등학교 도서관마다 탈무드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누가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탈무드 어려운 거를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은 초등학교마다 그 탈무드가 있는지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린이 탈무드 어린이 탈무드 몇 가지만 재밌는 거 발췌해서 근데 원래 탈무드는 그럼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뭐 책이 뭐 엄청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나에 또 딱 보면은 이게 뭐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그 구전율법 있고 그 밑에 게마라 해석이고요. 해석 고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이제 그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뭐 수많은 학자들이 개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했다 해서 좀 전통적인 해석을 이쪽에다 놓고 또 한쪽으로는 근데 이 전통적인 해석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이 반대쪽에는 좀 도전적인 그런 내용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걸 양쪽을 놓고 막 이제 균형 있게 막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그게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그냥 평생을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걸 남긴 거죠. 예, 오늘날까지도. 어마무시하네. 예, 그래서 그 파르티아 제국, 이 파르티아 제국의 뭐 이게 이제 군주 프린스 이제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되게 복식이 좀 달라졌네요, 진짜. 말 타기 좋도록 막 이렇게 바지를 입었네 여기다. 여기 그 무슨 우리나라 저 옛날 저 한국 그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주몽 같은 거. 그거 아마 복식을 볼 때 고대 자기 그 제국의 그런 복식이랑 되게 비슷해서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활을 탁 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용총에도 똑같은 모습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백으로 탁 돌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착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친근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파르티아는 어쨌건 이제 근데 무사적인 약간 그런 나라 전체가 그러한 좀 기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요.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해서 그 바로 이제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거든요. 이렇게 가면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사마르칸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요 이제 연두색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 티르키아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중간쯤에 이제 바벨론이 있죠. 진짜 이 빨간, 파란, 초록의 교차점이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문화들이 또 모이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여기서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기독교도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한 번씩 크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쉘터를 찾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는 또 불교가 여기까지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오고 또 워낙에 페르시아 제국은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그게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산족 페르시아는 워낙에 조로아스터를 국교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력한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또 유대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여러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가 그 두라 에로포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조금 더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중간쯤에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사산족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는 주후 2세기 중엽 그쯤에 그 두라 에로포스라는 그런 그 도시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사산족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된 도시는 다시 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모래에 파묻힌 채 1700년 정도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발견됐을 때 보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그런 발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채색으로 된 그런 그 성경 구약의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신약은 없고 이제 구약 얘기만 있기 때문에 이곳은 회당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번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산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산조 페르시아. 예. 사산조 페르시아는 네. 이제 이 보시면은 영토로 볼 때는 오히려 파르티아보다 더 번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성기 때는. 네. 예,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쪽 바벨론과 어떤 예루살렘을 또 다 그대로 다 포괄하고. 가지고 네.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6세기 때 잠깐 이제 네. 정복을 했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전성기 때 예, 모습을 예. 보여주는 예.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요 두 개를 마크를 한 거는 바로 요 두 사이로 오가면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탈무드를 만들 때 바벨론 사람들만 그냥 딱 격리된 채 만든 게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학자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의 학자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쪽으로. 죽어서 네. 여기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류하면서 약 200년, 30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만드는 그 세대의 그 사람들을 아모라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 세대 사람들을 아모라임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텔아비브에 있는 디아스포라 박물관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그런 이제 흩어짐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토라에 있어요. 토라가 아니고 죄송해요. 탈무드고요. 토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토라와 탈무드.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중세 시대 프랑스의 아마 13세기 정도 되는 그런 탈무드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요 가운데 부분이 네. 여기가 이제 미슈나랑 게마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이 쫙 해석들이 있죠. 예, 해석들이. 해석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탈무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주전 6세기에 바로 여기에서 탈무드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 탈무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전화돼요. 캐노나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더 이상 뭘 더 덧붙이거나 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해석을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가운데 있는 네모난 박스 있죠? 네. 거기에다가는 더 이상 덧붙일 수 없고 이거는 이제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더 유명한 어떻게 보면 람밤이라든지 무슨 라시라 이런 사람들도 여기다 더 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무드가 완성이 되고 이 탈무드와 또 이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엄청나게 또 수천 년을 이제 버텨왔는데 바로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산실이 토대가 페르시아 요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되게 관용적이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로마와 비잔틴에 비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형성이 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 바벨론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학술적인 교류도 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살았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문화권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바벨론이 유대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더 보존하는 데는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지역보다 좀 더 유리한 토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간혹 있었지만 그 서쪽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종류의 그 핍박은 아니었고요. 헬라나 로마 제국보다는 오히려 온건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굵게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자양분을 이제 쌓아서 그곳에서 우리 에스더에서 보듯이 고위관료 모르드게와 같은 고위관료도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렇지 않은 또 일반 그런 또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수천 년 된 그러한 그 토양을 오늘날까지도 최근까지도 이제 이어져 온 게 바로 그 이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고요. 뭐 이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디아스포라 이제
포로기 때에 그 지역 자체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니까요. 네.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로니아 제국부터 해서 뭐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조 이르기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페르시안 엠파이어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체적인 율법도 발전시키고 탈무드도 발전시키고 이랬던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대 문화의 어떤 보호자이면서 또 인큐베이팅 역할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페르시아 제국이 없었다면은 유대인들한테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반대로 또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그 토양을 제공해 주는 또 역할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가 또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의 그 다양성, 네. 문화적 를 다양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혜택으로 예. 가지고 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오늘의 이란과 이스라엘 모습이랑 상당히 다른 모습이네요, 그죠? 네.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어떤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이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 변경의 모습들. 오늘날의 중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서구가 네. 서구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네. 그러한 그 식민화와 그 이후에 그 국경을 분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중동 분쟁에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싸울 일이 아니다.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말 고대 조상들이 이렇게 같은 제국 내에서 공존하였던 지혜를 오늘날의 후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자체가 이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고 뭐 네. 그러는 지금 사회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갈수록 그쪽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물로 대화하다. 네.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오늘은 탈무드를 통한 교류. 네. 이게 이스라엘 유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탈무드가. 네. 이 탈무드가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고레스 대제, 또 다리우스 대제, 그리고 탈무드 이런 키워드들이 오늘날 유대민족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어떤 걸로 좀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한번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그 이후에 네. 또 어떻게 또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 네. 오늘까지 네. 그런 예. 거를 좀 잠깐 보고 네, 사산조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이 시대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했었던 그런 시대 세 번에 걸쳐서 했었던 그 전체 시대를 네. 관통하는 네.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지 네. 그리고 또 저희들 아무래도 유물을 이제 또 주요 그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네. 유물이 어떤 그 의미를 줄 수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주 2주 뒤에 금요일날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윤경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다음 주 금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